낮게 나타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녁에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한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오태훈의 시사본부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부에는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김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장례가 조금 전 11시 40분경에 장례 미사를 끝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치권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빈소를 찾은 정치인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먼 길 떠나시는 어머님 배웅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족끼리 그걸 한다고 원칙을 정하셨다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뭐 여기서 그냥 이제 또 하고 갈래.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친 강한옥 여사가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유독 많이 보였던 대통령이셨고 SNS에도 글을 올려서 불효가 훨씬 많았다며 힘든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이런 그 상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저도 기억에는 없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통령의 부모님들은 그 취임하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선친께서는 생존에 계셨죠. 근데 아마 돌아가신 거는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임기 이후에 나서. 돌아가셔서 현직 대통령의 부모상 이번에 모친상입니다만 이거는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동안 저설이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많이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들은 얘기 좀 있으신지 김현 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제 그저께 이제 서거 이후에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 대통령 되시고 나서 본관에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뒤에서 찍어서 사진. 페이스북에 올라갔는데 세심히 봤더니 대통령께서 슬리퍼를 신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손 꼭 붙잡고 아드님 손 꼭 붙잡고 이제 그 집무실을 같이 함께 아마 이제 돌아보지 않았겠나 싶은데 예전에 이제 대통령의 그 특히 원격 치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물론 법안 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좀 섬에 있거나 아니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좀 그런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끔 좀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어머님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그런
분들 비슷한 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좀 보다 좀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이런 것이 문재인 케어로 이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정치를 하고 자주 뵙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을 많이 생각하시게 됐고 그런 것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의료 시설이나 그 진료나 이런 것들을 좀 훨씬 더 현실감 있게 고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뭐 많은 내용은 보도가 됐으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님이 태어나신 해가 53년인데 그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거제도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애틋한 마음으로 그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폈고 그리고 특히 유신 독재 시절 때 경찰서에 연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려고 했던 어머님에 대한 애틋함. 네. 이게 이제 불효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04년도인가요? 그 이산가족 상봉 때 그 함께 어머님 모셨던 게 가장 효도했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남아 있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의 처음 그 가족장으로 이제 치러진 장례였습니다. 조용한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조문도 거절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조치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뭐 적절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고인을 기억하고 고인과 인연이 깊은 분들이 어떤 조문객으로 찾아오는 것보다는 상주가 누구냐가 더 사실은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네. 이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상주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치르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그것도 상주분들이 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김현우 의원께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간혼상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전통적으로 잘 함께 이제 하는 분위기인데 이례적인 가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선을 갖게끔 하는 거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상의 이유로도 그렇고 다 이제 그 검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줄이 많이 서게 되는 일이고 네.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일절하지 않고 야당의 그 당대표나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종교 7대 종교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친지 그다음에 성당에 다녀셨던 그 이제 신도들 이렇게 딱 제안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조문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것의 선별 기준이 모호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족장으로 가신 거는 정말 그 오랫동안 아마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머님이 네. 연로하시고 상황이 안 좋은 거니까 어머님의 말씀도 참고를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네 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것이 그냥 딱 그 자른 듯이 진행이 됐다. 이 점에서는 아마 두고두고 해자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어제 이 야당 경우에 대표, 가족장 외에 다른 대안이 있나요? 가족장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 그 근데 외에 다른 가족장이라 무슨 하더라도 근데 조문하고 방식이, 이제 뭐 조합 그러니까 조문 받는- 방식 조문 말씀하시는 방식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가족장이야 뭐 거예요. 당연한 거고. 예. 조문 방식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가족장에도 정한 조문 거. 방식 예. 포함되는 거니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엔 뭐 사회장을 치르겠어요? 아니, 뭐 그건 아니 당연히 가족장에 가족장이죠. 이건. 가족장의 조문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족과 그다음에 친지와 그다음에 성당의 기존에 다니던 신도들과 그다음에 야당 대표들 정치인 중에는 딱 거기까지만 한정했고 업무에 중단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국무총리와 해당 장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했다라는 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서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조문을 하신 것 같고 야당 대표들 어제 황교안 대표도 조문을 예, 하셨죠? 예. 정당 대표가
까지는 아. 조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례식에는 비공개 예정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일반 신자들의 참석은 허용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조의를 표하지 못했던 뭐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대표,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참석해서 조의를 표했고 또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문 대통령 만나서 조의를 표했다는 지금 네네. 뉴스들 들어오고 있네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좀 그 대화 내용이 소개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을 병원에 입원토록 하고 책상을 넣어준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아, 홍문종 공동대표가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잘 배려해 달라는 얘기가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제 사면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냥 웃음으로 이제 응답했다 이 얘기인데 그리고 가장 멀리까지 나와서 배웅을 했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05님께서 병원에서 진료받는 할머니가 대통령 어머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에게 누가 될까 조심하셨던 게 느껴져서 별세 소식에 안타까워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각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선 21대 국회 총선이 내년 4월 15일입니다. 예. 두 분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여야 앞두고 지금 총선 준비가 한창인데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하고 나서 첫 외부 영입 인사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식 전에 잠깐 좀 속보 짚고 앞서서 저희가 방금 뉴스에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서 황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그 황영철 의원이 받고 있던 혐의가 무엇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보좌관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중에 일부를 모아서 지역 당협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전 그 국회에서는 뭐랄까요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종종.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은 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전에는 국회 보좌진 숫자가 법적으로 국회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숫자가 더 작을 때였는데 그게 이제 지역 사무실까지 유지하다 보면 직원은 필요한 직원 수는 더 많고 네. 그래서 월급을 모아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일부를 정식 국회 보좌진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급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경우에도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된 거는 몇 년 전부터 아마 의율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잃고 나면은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궐선거가 이제 그 이전에 19대까지는 1년에 2번 치렀죠. 네. 근데 이번부터는 한 해로 제한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그냥 선거 치르게 되는 거인데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지적하면 저희 여당 의원들 물론 이제 이렇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연루된 의원이 그래서 의원직 상실까지 간 분이 저희는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6개월 안에 조사나 수사가 돼서 사실은 공백이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이제 여당이었죠 당시 자유한국당이 2016년도 선거에서 여당인데 대법원에까지 판결이 내어지는 과정이 지금 3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사실 이거는 길었군요. 봐주기 수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 지방자치선거 때 뭐 선거법 위반이나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1년에서 2년이면은 선거 치르고 난 뒤에 예. 종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2016년도. 대법원의 선고가 좀 늦게 났다. 네, 늦게 아니, 났습니다. 잠깐만요. 굉장히 영향력이 셌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를 매번 하지 이렇게 않을 수 하시는 없습니다. 게 좀 황당한데 지금 3년을 끌어서 참 봐주기를 했다. 근데 3년 중에 지금 2년 6개월은 문재인 정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2년 6개월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 시간이 걸린 거고 그러면 앞에 부분 6개월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시간을 끌었다는 건데 아니 매번 남 탓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 근데 매번 하지 지금. 않고 황영철 의원 오늘 의원직 상실했기 때문에 아니 매번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판이 오래 걸렸는데 아니 이 경우에 오래 2년 걸린 6개월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잖아요. 삼권 분립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궐선거 왜 없이 그렇게 황 표현을 격앙되게 의원은 하시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내년 총선 4월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인사 면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죠. 예, 아이고 제가 좀 까먹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생방의 묘미. 김영남 의원이 하도 소리 김영남 의원께서는 네. 먼저 이번에 그 인재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대중적인 그 어떤 인지도가 높은 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네. 유일하게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분이 박찬주 전 대장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막판에 제외가 됐고 일단은 보류가 됐고요. 예. 다른 분들은 근데 면면을 뜯어 보면 좋은 분들이 꽤 들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그 정범진 교수님은 네네. 그전에 원전 포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그때 얘기를 나누면서 참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참 인상이 깊었었고 그리고 윤주경 전 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되시죠? 거기도 요번에 영입 대상에 포함이 되셨고 그리고 연금 전문가 그리고 그 순천향대학교 교수 하다가 요번에 영입된 분 갑자기 이름이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금융 전문가로서 금융연수원장을 지내셨고 금융 부분의 전문가로 해서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쉬운 거는 대중 인지도가 높은 분이 조금 더 포함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말씀하신 분이 그 김용하 순천향대 맞아요. IT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님. 교수신 것 같아요. 김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공감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직접 찾아가서 영입을 설득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 무슨 일이냐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유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자가당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희생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마지막 그 결심 그 선고가 남아 있는데 1호 영입 인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한교안 대표의 개인기에 의존한 영입 인사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의 경우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이 방송에 대한 그 소위 장악, 그다음에 그 블랙리스트 그것으로 인해서 MBC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고 그중에 노조위원장인 노정면 언론인께서 그 암으로 투병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용마 씨죠. 죄송합니다. 노정면 YTN인데 살아계신데 그분은. 이용마 기자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튼 좀 그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특정에 대해 편들었다고 해서 영입 인사로 간다라는 건 조금 좀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하고 세 번째로는 한국당에 그동안 몸을 담았거나 활동했던 분들을 이번에 포장지를 바꿔서 영입 인사라고 했던 분들 꽤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분들 중에도 뭐 청년 몫으로 들어온 분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영입으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너무 좀 그 인재 영입이 안 되니까 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총 8분이 먼저 영입 인사에 발표가 됐는데 아직 노출이 안 됐지만 뭐 접촉 중이거나 혹시 입당에 좀 긍정적인 인재 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김영남 의원께서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정말 좋은 분들은 조금 늦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 연말 적어도 연말 예, 예. 빠르면 연말 연초쯤 되면 네. 더 좋은 분들이 영입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두 분을 제가 계속 설득 중인데 한 분은 들어오실 것 같고 한 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아주대병원의 이국정 교수라든가 이번에도 보면은 그 4달러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배우 김영철 씨 예. 접촉했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본인이 고사하는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영입 작업들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영입 작업을 잘못한 거죠. 예. 다 확실하게 되고 입당 시기에 딱 나타날 때 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제대로 안 갖춰줬는데 미리 이렇게 좀 입이 가벼운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일을 좀 똑바로 확실하게 해놓고 뭘 얘기를 해야지. 네네. 그러니까 괜히 누구 거명됐다가 안 되면 서로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앞서 뭐 MBC 얘기를 잠깐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특정 언론사 얘기를 하기는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느 언론사가 됐든 공영방송이 지금 정부 들어서만큼 망가진 적이 있었나요? 역대 정부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뭐 경영 적자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언론의 자유 아니면 편성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역대 어느 정부도 지금처럼 소위 공중파 방송이 많이 망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공중파 같은데. 방송에 나와서 공중파가 망가졌다고 저 얘기하면 매번 얘기해요. 한두 번 그렇습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나오시는군요. 네. 저 그러면은 KBS 망가진 사장님 게 얘기도 많이 아닌데요? 했어요. 네. KBS가 망가졌다고 얘기하는데 KBS 출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네. 언론의 자유 지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자유를 만끽하는 정부라는 김현 점을 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도 저 자르려고요. 예, 김현 의원 잠시 말씀해 주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그 말씀은 사과하세요. 제가 뭘 자른다고 뭘 얘기를 하세요. 사과해요, 김현 의원이 자르려고요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 아니 제가 그러니까 뭘 그런 자릅니까? 말씀을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방송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 예를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망가졌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 거고요. 편성에 대한 것도 그럼 우리가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우리 그 언론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예. 객관적 근거를 말씀을 드린 예, 거고요. 두 분 잠시만요. 제가 좀 시간을 갖고 그런데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 얘기했던 거는 사과하시라고요. 예, 제가 그런 그- 얘기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르려고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두 분과 쓰는 지금 이상한 그 얘기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를 듣고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좀 복귀를 할 테니까 그때 그 중간에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60여 개 비쟁점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관련법 등 핵심 법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11월 중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한 달간 협상 시간을 번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새 공보 기준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장을 지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관련해 11월 11일부터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대체로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며 우리 경제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입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황사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중국 북부 쪽과 또 몽골의 남부 쪽에서 황사가 발원을 했고 그 황사가 화요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 동부 쪽으로 날아든 잔류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백령도 지역은 새벽부터 황사가 관측되면서 백령도의 경우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201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은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은 종일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나쁨 단계의 탁한 공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인천과 충청남도 지역만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 이 황사의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나쁨 단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마스크를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사와 더불어 먼지 안개로 인해서 시야는 다소 부옇게 보이겠지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하늘은 비교적 맑을 것으로 보이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높은 서울, 대전, 광주, 제주 21도, 세종, 대구, 부산, 울산 22도 등 전국은 19도에서 24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9.1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윤여은 씨입니다. 네, 고속도로 돌발과 작업 구간 중심으로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익산 3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은 대동요금소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 6군데서 작업 여파받고 있는데요. 창원 쪽 여주분기점과 충주분기점 또 진남터널에서 정체고요. 양평 쪽은 낙동터널 부근과 공검터널 부근 또 충주분기점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새마을 부근 2km 정체와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수리티 터널 부근 3km 정체 모두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목요일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 공영방송 쪽으로 넘어오게 됐고 또 KBS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잠깐 헤드라인 뉴스 갔다가 다시 왔는데요. 김영남 의원께 1분 시간 드리고 네. 김현 의원께 1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공중파 방송의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이 제일 큰 이유죠. 물론 방만 경영도 두 번째 이유입니다만, 근데 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느냐? 결국엔 이 편향성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유시민 씨가 KBS 법조 취재팀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KBS 사장이 취재에서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만, 한 20초 남았습니다. 이런 식의 언론과 편성의 독립,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위기는 지난 정부에는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네, 김현 의원님. 예, 되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하셨던 발언 내용 중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한테 자르라고요 라고 얘기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이고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거는 자유이지만 저는 사과를 요구하겠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대답을 드리지만 하시면 되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 아까 KBS가 망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위기다.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방만한 경영 때문에 위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언론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언론인들을 해직시키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화된 것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방만한 경영을 가지고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구조조정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KBS에 개입하거나 한 적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언론 지수도 41위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보기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고요. 예, 하셔야 없다고 됩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사과 안 하신 분께서 거죠, 보시는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알겠습니다. 시각들도 저는 상당히 좀 그러면 법적으로 다르다는 것 대응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공영방송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저희가 주어진 인서트가 있기 때문에 듣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총선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욱 매진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사태를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고민이 상당히 좀 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권 여당으로서 당대표가 가져야 될 태도와 관련돼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쇄신과 혁신의 내용은 정책으로 답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두어 달이 넘도록 국민들이 사실은 한편에서 지나치게 검찰이 정적으로 개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함으로 해서 상처가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결국은 총선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지금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인 검찰 개혁과 공수처 도입 이 문제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보다 그 지금 이제 세계적인 추세와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못 미치는 점 또한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 내용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당대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더 이상 정치를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하지 않겠다. 배수의 진을 친 당대표로서 어쨌든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번 어저께 기자간담회가 11번째 기자간담회였고요. 그다음에 네. 이후에 인재 영입에 대한 그 방향, 그다음에 저희가 4차 혁명과 경제 분야, 그다음에 외교 안보 분야, 여성 청년 장애인 분야 등 고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을 또 함께 기울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왜 늦어졌느냐, 송구하다는 얘기가 왜 늦어졌느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방문 때문에 5일 정도 계시다가 들어와서 바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셨습니다. 네. 김영남 의원께서는요. 이게 사과를 위한 기자간담회였는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진정한 그 사과의 마음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던데 아니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인가요? 그리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고 그 점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 그랬는데 이건 불공정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범법의 문제거든요. 불법의 문제고 범죄를 저지른 일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신 것이지 뭐 누가 나보다 잘 살아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본질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가 보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불법의 문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정의 실현의 문제인데 이걸 아직도 애둘러서 뭐 상대적 박탈감 운운하고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글쎄 이런 기자간담회를 한다면 이걸 사과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들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에 대한 불공정함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조국 사태와 관련된 제가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야당 대표가 또는 여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은 정치가 발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얘기했던 이해찬 대표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 김용남 전 의원의 마음이 그랬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만화를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나쁘끄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야당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어저께 이제 상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감안해서 그 동영상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높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남 의원이 우리 이해찬 대표의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청년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점 또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데요.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그다음에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고 그리고 선출직으로 인해 당대표가 무겁게 느낀다고 한 점은 아마 국민들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철희 표창원 의원과 같이 이제 여당 내 초선 의원들의 이제 불출마 선언 등으로 인해서 이제 당 내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불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두 의원도 이해찬 대표를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내 분위기라든가 또 새로운 앞서 말씀하셨던 인재 영입에 대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표창원 의원 그다음에 이철희 의원을 별도로 만나서 대표께서 당신이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12번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이 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많은 이제 사회적 논쟁이 야기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법사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정치를 현장에서 떠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신 측면이 본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그러고 이제 당이 혁신과 쇄신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대표가 되는 때부터 혁신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당의 현대화, 그다음에 공천룰을 조기에 확정지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룰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선의 원칙, 현역 의원에 대한 경선의 원칙을 굳건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누구도 공정하게 행사를 하겠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은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초선 의원들과 함께 총선 기획단 구성,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제반의 위원회 구성할 때 이 초선 의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하겠다라는 게 대표의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총선 전략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 코가 석자인데 남의 당 사정까지 신경 쓰겠어요. 한국당이나 잘해야지. 예. 그래도 평가할 부분들은 없을까요? 글쎄 최근에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전부 초선 의원이라서 그건 좀 의외입니다. 보통은 총선 앞두고 정계 은퇴나 불출마 선언은 중진 의원들이 주도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 각자 사정이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여러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88님께서는 이해찬 대표의 사과는 할 수 없이 떠밀려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5964님, 검찰은 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수사는 안 하나요? 계엄령 문건 보고 받았는지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남희선님, 100분 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사모펀드를 가장 쉽게 김용남 의원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요즘에는 TV 안 나오시나요? 김병곤님께서는 저는 김현 의원님께서 나오시는 게 더 좋았습니다. 윤용진님,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싸우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